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강성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전북도민 과학기술 공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로 보는 전북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겠는데요.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전북 테크노파크 양균희 원장님의 인사 말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테크노파크 원장 양균희입니다. 최근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으로 기술 자립과 기술 안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과학기술과 R&D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전북 테크노파크가 전라북도와 지역 내 과학자들과 함께 대내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전북 도민의 삶이 편리하고 풍요로워지는 과학기술의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여는데 함께 해주실 것이라 굳게 믿으며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 과학기술 공감 토크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요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원광대학교 디지털 콘텐츠공학과 대학원 사회적 경제학과 원도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북대학교 유기소재섬유공학과 오명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김영권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천세봉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공동체지원팀 김선화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원도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은 원도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행사가 되게 어렵게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도민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저희가 나누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오늘은 이 온라인 중계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리에 와 있는 저희들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그 안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오늘 한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이 패널이 나와 계시는데요. 세 분의 패널께 오늘 발표에 대한 그리고 전라북도의 R&D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미리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저희가 짧게 한 5분 내지 6분 정도 이렇게 답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상호 토론을 좀 진행하면서 서로 간에 좀 궁금한 점들을 묻고 그리고 나서 우리 김영권 센터장님께서 종합적인 정리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좀 적절한 패널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 예상되는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이 의미가 깊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같이 재밌게 참여해 주시고요. 중간에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마지막 질문 시간이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계속 코멘트를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권 센터장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좀 이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전라북도 과학기술 생태계를 진단을 해주셨는데 진단을 굉장히 절실하게 하셨어요. 지원체계, 혁신 역량, 성과 확산 세 가지 큰 주제로 이 진단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자랑하는 이야기라든가 또는 우리 되게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갖고 있는 약점과 문제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좀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산학연 주체별 규모와 역량이 전국 수준에 비해서 평균 이하다,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물론 우리가 인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고민들을 지금 이 TP와 전라북도가 굉장히 깊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또 그 3대 추진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특히 RNSD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R&D가 기여하겠다. 이거는 그동안 R&D 정책 20년 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고민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바탕 위에서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오늘 준비하고 있는 패널 분들의 말씀을 일단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오명준 교수님입니다. 아까 소개가 됐습니다만 오명준 교수님은 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부원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조정분과의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R&D 분야에 자타 공인하는 전문가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특별히 모셨는데 오명준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자, R&D라고 하는 게 특히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R&D가 기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R&D는 어느 한 주체가 혼자 나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R&D를 통해서 사회 혁신으로 가기 위해서 각각의 주체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들을 담당해야 되는가, 또 그 협력의 기초는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먼저 오명준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분의 의견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명준 교수님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북대학교의 오명준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받은 사항이 R&D 혁신주체 간 협업인데요. 협업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협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북 지역에 와서 예전에는 전북 지역을 원오브 댐으로 봤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전북이 강원에 이어 우리나라 13번째 GRDP 수준으로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제가 산업기술진흥원에서 봐왔던 전북은 사업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했던 굉장히 사업을 잘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일명 사업에서 이기고 산업에서는 지게 되는 이런 상황 측면에서 저는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협업은 보유하고 있는 혁신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고 혁신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혁신 주체 간의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생산에도 가치사슬이 있듯이 혁신에도 가치사슬이 존재합니다. 혁신을 지식의 창출부터 전달, 확산, 재창출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봤을 때 혁신 스트림도 마찬가지로 혁신 시대의 창출, 그 다음에 연구개발, 사업화, 상업화 등 일련의 혁신 스트림 간 협력은 혁신의 성공 확률을 높이게 되고요.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내에도 이미 50여 개의 공공 연구기관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대학들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혁신 주체들의 그런 정책 수단들을 묶어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오르그웨어로 묶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실제로는 설계 기획해야만 하나의 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략적으로 그런 혁신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산업의 어떤 성장 부분이나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 부분들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전북대 오게 돼서 제가 미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북의 전략산업 중에 하나인 탄소 융복합재 부분에 인력 양성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전북대 주관의 탄소 복합재 전문 인력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부분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탄소 복합재가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 거점은 효성 첨단 소재를 기반으로 한 이쪽 전북권과 도레이 첨단 소재를 기반으로 한 대구 경북권입니다.
이 두 개 지역의 주요 대학인 전북대, 전주대, 금호공대, 경북대 이 네 개의 대학을 묶었고요. 그 다음에 탄소 복합제의 주요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융합기술원, 최근에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돼서 훨씬 더 큰 범위의 영역 부분들의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한 작년에 3차 규제자의 특구로 사업자로 지정이 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거기는 실증과 기술사업화 영역을 묶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전북대학교에 와서 봤더니 탄소복합제에 대한 구조 분석과 신뢰성 평가 부분의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 로스알라모스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이 실제로 아까 4개 기관, 4개 대학, 3개 연구기관, 또 하나가 이제 155개의 탄소복합제 전문 기업들을 묶어놓은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까지 전체적으로 이 8개 컨소시엄을 묶으니까 실제로는 가장 막강한 컨소시엄으로서 탄소복합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사업단을 킥오프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업 선정되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탄소산업 육성이나 이런 탄소복합제 육성까지 여러 주체들의 그런 혁신의 시드, 혁신의 자원들을 묶고 그들의 의지 부분들을 묶어서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에 하나의 그 역할 부분들, 이득을 담당해 가고자 합니다. 비단 일례가 이 정도 상황이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임진왜란 때 보면 10만 양병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삼성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께서 했던 얘기가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산업 시대,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 시대는 이런 10명의 인재를 먹여 살릴 10만 명의 인력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한 병의 뛰어난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북 지역에서도 그런 인재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협력 부분들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명준 교수님께서 역시 정통 R&D 연구자이시고요. 또 현재도 이런 R&D 사업을 대학에서 앞장서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활동하신 내용들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라북도가 사업에서 이기고 산업에서 진다, 뭐 이런 얘기 참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R&D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성의 하나로서 오늘 보여주신 게 탄소 복합 소재 전문 인력 분야의 이 협력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역을 건너뛰고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이 R&D 혁신의 모델이 지금 탄소 분야에서 시험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오명주 교수님 말씀 잠깐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 전체 패널들 토론 때 조금 더 질문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천세봉 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천세봉 박사님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위원이십니다. 한국의 R&D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죠. 거기에서 정부의 업무 평가도 하시고 새만금의 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특히 지역사회가 어떻게 R&D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매우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박사님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중앙부처에서는 과학기술의 정책 방향을 상당히 변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방향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한 지역의 거점기관들을 또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에서는 어떻게 이 R&D 정책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역의 거점기관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조금 포괄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천세봉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굉장히 그 전북하면 이상적으로 떠오르는 게 굉장히 뭐 한옥이다, 뭐 이런 전통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여기 과학기술 관련 유관기관이 전국에서 상당히 많이 집적되어 있는 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체감을 잘 못하시지만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상당히 많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파급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까지 한국의 국가 발전 전략이 수도권에서는 주로 R&D를 하고 그 생산을 이제 주로 지역에서 하는 이렇게 이원화 전략을 추구했다면 지금 이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하고 거기에서 R&D와 생산을 다 같이 동시에 하는 그런 현장 지향적인 그 R&D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전북은 아까 오명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서 이기고 산업에서 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과학기술적인 역량은 상당히 뛰어나지만 사업적 기반과 역량이 약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전북의 과학기술 진단해 보면 상당히 그 인프라적인 측면이나 기초과학적인 측면 상당히 강한데 이것을 기술 사업화하고 실제 실용화해서 뭔가 스케일업 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약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그 중에 뭐 탄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 소재 같은 좀 강점인 분야도 있지만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 시대에 뼈아프게도 IC 기반으로 한 쪽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시대에서는 결국 AI와 인공지능이 대세인 시대에 이 ICT 인프라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한 단계 도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적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과 차별할 수 있는 그 IT 인프라를 확보할 것인가도 이제 전북이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생각이라고 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거점 기관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는 R&D 거점 기관이 각 부처별로 또 분야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총괄하고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 기관, 즉 소위 말해서 메타 거점 기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대부분 이제 TP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연구개발지원단이 전북이 상당히 전국에서 한 1, 2위 정도를 차지할 정도의 우수한 성과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연지단이 그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규제자의 특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구개발 강소 특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지역 혁신 클러스도 있고 부처별로 다양한 클러스터 내시는 그 집적 지구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들을 공간적으로 조망하고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좀 부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지금 도시 핵심적인 지역에 도시와 연계된 그 첨단 생산 지역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국토부, 교육부 뭐 이런 현재적인 트렌드가 그 공간적인 기반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제 과학기술과 전통적인 과학기술 정책과 산업정책, 공간정책, 인력 양성 정책이 다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받아가지고 그것들 다 같이 부처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서 기초 R&D 투자는 많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뿌려주기식 사업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 전주기적으로 기술 사업화가 이뤄서 실제 매출을 달성하는 데는 굉장히 단기적인 성과는 창출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의 혁신 역량을 제고해서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의 그런 큰 사업들이 잘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그 부처 간의 어떤 스포츠성 사업보다는 전체적인 큰 사업들을 다 아우러서 그 전체적인 그 지역의 과학기술과 산업 역량을 제고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도록 저희가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에 호응해서 지역 혁신 성장 계획 여러 가지 계획들을 총망라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지자체 관련된 기관들이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 작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세용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 중앙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R&D 정책의 방향들이 확실히 이렇게 있고요. 다만 이제 전라북도의 상황이 R&D 역량 자체는 매우 뛰어난데 이게 역시 현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제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참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저희로서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지적해 주신 말씀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서 R&D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거점 기관으로서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구체적인 답을 주시기보다는 과제를 던져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해야 될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 듣고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와주신 패널은 오늘 이 자리가 R&D 토론회인데요. 사실은 제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오늘 패널이 조직되는 구조를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기에 이공계열의 교수님이나 또는 이공계열의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주로 패널로 와 계신 게 아니고 되게 인문사회 계열 쪽에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와 계셔요. 그래서 여기 지금 5명의 발표자 포함 패널이 있는데 이 중에 3명이 인문사회과학 출신이더군요. 예, 저도 지금 소속은 대학에서 디지털 콘텐츠 공학과에 있습니다만 제 전공 분야는 문화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공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들의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 중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모시는 패널은 김선화 팀장님이십니다. 아까 소개를 드렸었는데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전문 강사도 하셨고요. 그리고 전주시 복지재단의 자문위원도 하셨고 그리고 공동체협의회 자문위원도 하고 계시고 현재는 도시혁신센터에서 공동체 지원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R&D 사실은 과거에 보면 되게 멀리 있던 이야기 아닙니까? 공동체와 R&D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트랙에서의 이루어졌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그 R&D 문제가 사회 문제 해결형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생활 밀착형 R&D로 가야 된다. 이런 정책 전환들이 있으면서 전라북도에서도 이제 이런 분들의 도움과 협조 그리고 참여가 이제 필요해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우리 김선화 팀장님을 모신 것 같고요. 김선화 팀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사실은 김선화 팀장님은 답변보다는 질문을 하러 오신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김선화 팀장님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뭐였냐면 자 그러면 이제 멀리 있었던 R&D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럼 도민들은 어떤 R&D를 우리가 만들고 기대해야 되는가? 공동체 입장에서 또는 지역 생활 현장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 겸 답변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과학과 기술이 만드는 더 마을을 위해서는요. 과학기술이 지역과 도민들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연대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분권 시대 풀뿌리 주민자치 활동들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민주도형 마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어 있고 급증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도 2015년부터 매년 세계동식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사업은 지역의 현황과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마을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지면 일단 그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주민주도형, 민간 거버넌스형, 행정 제한 사업 등으로 분류해서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재생사업, 사회적 경제, 복지 분야의 중앙부처 사업과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민들이 발굴하는 사업들을 보면 과학기술이 굉장히 접목되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굉장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업사이클링하고 리사이클해서 재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VR을 활용한 마을 관광 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마을 조사를 통해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통해서 코딩 활동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도심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 활동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런 그 독거노인들의 안전이라든지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거에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첨단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개발하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민들은 다양한 마을 산업을 그 과학기술과 접목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 주민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하고 정보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적 사고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테이블에 과학과 전문 기술자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컨설팅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같고 좀 제안을 해보면요, 이제 과학 기술이 이제 일반 도민들은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니
지역과학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통한 지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과학기술 저변 확대가 또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은 이 과학기술이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과학기술을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이 어렵게 생각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좀 개발되어서 저변 확대에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삶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 프로젝트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지역 R&D 혁신 리빙 사업을 실시해서 처음부터 마을 사업과 과학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사업 아이디어 도출하는 이런 그 사업들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과학기술을 참여하는 기회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김선아 팀장님은 이제 R&D 전문가가 아니고 공동체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전문가로서 R&D 전문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R&D가 발전해야 된다. 또 이런 과제가 있다. 아마 이 보고 계시는 R&D 전문가들이나 또는 이 TP나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정말 R&D의 개념이 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 분의 약속된 토론을 저희가 들었고요. 저희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질문을 제가 가볍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추가적인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미리 약속된 질문이 아니어서 패널 분들께 죄송한데 그래도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오명준 교수님께 하나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탄소 분야의 이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탄소 소재에 대한 R&D가 전라북도 20년 역사가 넘습니다. 넘는데 아직은 그 탄소 소재의 R&D가 전라북도의 주민들 또는 전주 시민들에게 아주 생활 가까이 와 있구나 이런 느낌들이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탄소 발열 의자 이런 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 이런 걸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분야나 꼭 탄소 분야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또 전형적인 R&D 분야가 어떻게 생활 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사례나 또 어떤 방향성들 또 교수님께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전북 지역뿐만 아니고 미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큰 변화 속에서 과연 지역은 어떤 식으로 혁신해 가야 되는지 상당 부분 우리가 이제 지역 혁신 정책을 추진해 온 게 1995년 TIC부터 시작됐다고 봤을 때 벌써 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전북 테크노파크는 후발 테크노파크라 200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전에 좀 준비는 했지만 선발 테크노파크 199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거의 22년의 역사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각종 지역혁신 사업들을 바라보게 되면 지역은 어디에 포커싱해야 되느냐 봤을 때 지역은 기술 사업화에 포커싱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역이 지식을 창출하는 집단이라고 보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지역은 어떻게 됐건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생산 기반 하에 상당 부분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 정도에 이쪽 한국의 산업기술 정책을 끌고 갔던 33분을 집중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33분을 인터뷰하고 모은 두 가지 단어는 백투더 베이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부분. 또 하나가 딥 시프트였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이니 2차 디지털 혁명이니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문성에 기반한 이런 크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 갈 거냐. 그래서 백투더 베이직하고 딥 시프트를 잡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과학기술 양성을 위한 전북대학교에서 산업부 지원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융합기술 사업화 인력 양성,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전북대학교에 새롭게 융합기술 경영학과가 신설이 됐고요. 어제부로 지금 모집을 했는데 저희 전북대학교가 대학원 충원율이 약 89%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벌써 경쟁률이 2대1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 입학 부분으로 어렵게 지금 1월 달에 출범하면서 작년 12월 달에 과 신설 승인받고 지금 이제 받게 되는데도 벌써 이 기술 사업화 열의가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전북 지역의 그동안 갈망이었던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대 MOT는 호남권 유일의 MOT로 스타트를 끊게 되고요. 다른 지역들은 다 2~3개씩 MOT 대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북대가 좀 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기술 사업화를 스타트를 끊게 된 건 R&D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성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업화 성공이 돼야 되고, 사업화 성공의 모습은 기업의 혁신 투자로 이어져야 되고요. 기업의 혁신 투자가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 기업 성장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전북 지역이 이게 비교적 약합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전북도청에 탄소복합재 모 팀장이 기업이 그 공장을 지을 입주 공간을 찾기 위해서 직접 대표랑 같이 익산 여러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요. 그런 모습을 가진 공무원들이 상당 부분 많아진다면 훨씬 더 전북에 이런 기술 사업화를 뿌리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 전북대 MOT 열심히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이제 학교의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는 문제들과 그리고 이런 어떤 기술 사업화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저희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천세봉 박사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발표 중에 디지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어떤 문제 해결형 모델 중에 리빙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가장 전형적이다 또는 가장 바람직한 어떤 성공 사례가 있다면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사실 리빙랩은 저희 나라에서 한국에서 도입된 지 한 2~3년 정도가 됐고요. 이제 사회 문제형 해결 R&D 종합 계획을 이제 한 2018년도에 수립을 해서 그 문제 정부 들어서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그 분야 중에 합니다. 사실 과학 기술이라면 상당히 일반적인 시민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학 기술이 좀 시민과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부처 사업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서는 국민 참여 R&D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그 다음에 저희 그 시민 지역 수요 기반 R&D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략 1년에 한 65억씩 투자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맞동업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그것을 지역 주민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성과를 논하기엔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에너지 문제라든지 그런 지역의 유해가스 문제라든지 실제 그 시민들께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느끼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공단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해가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시민수에 기반해서 하는 그 시스템을 마련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되게 높고요.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공단에서 나오는 그 부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버려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다시 재생 에너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폐쓰레기를 많이 버려지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거해서 잘 재처리할 것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 완주군에 이런 관련된 방사능 관련해 가지고 식품의 그런 선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 사업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지금 참여하는 과정 중에 과학기술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성남에 이제 고령화 친화센터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의료기기를 만들 때 그런 고령화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R&D 사업을 제안하고 제품도 시연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피드백을 주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제품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 R&D와 그 시민사회와 그 접점이 상당히 접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학기술에서 사회문제 해결 R&D 사업지 R&SD가 상당히 그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요. 모든 이제 과학기술에 있어서 사회문제 해결력은 굉장히 필수적인 분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쓰레기 문제 또는 이제 그 마을 내에서의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 R&D와 정책 집단과의 협력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참여 이런 이제 모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전라북도도 이제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서 전라북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이 이른바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R&D에는 그렇게 강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제 생활 밀착형 R&D는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곳이다 이런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팀장님께도 한 번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시민들께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마을 자원 조사를 위한 커뮤니티 매핑과 코딩 기술 활용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R&D가 어떻게 생활 현장으로 들어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마을의 어떤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 실질적인 마을 사업을 무엇이면 좋을 거냐라는 그 단계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마을을 분석하는 활동입니다.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곳곳을 게릴라 형태로 마을 조사를 주민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 저희가 덕진동 마을 조사를 했을 때 재난안전부 쪽에 그 매핑이랑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 저희가 발견을 하고 이 그 매핑 그러니까 그 웹을 통해서 자원을 조사하는 활동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웹을 활용해서 마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골목이나 이제 거기에서는 안전한 아이들의 통학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웹을 이용해서 매핑을 활동했고 그 활동된 매핑을 코딩을 해서 어떤 지역을 대상지를 정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의 결과로 국토부 소규모 재생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고 작년에는 이제 LX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똑같이 저희가 그 LX는 각각 이런 그 커뮤니티 요새는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웹이 굉장히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걸 활용하거나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저희가 발견을 하고 그 앱을 이용해서 커뮤니티 매핑 앱은 LX에서 고도화하기 위한 그 주민들이 활용하는 대안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런 그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제가 확실히 기술이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관계가 됐을 때 조금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티 매핑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는 앱인데 그걸 이제 지역 현장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좀 고도화시켜서 쓰기도 하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현재 예.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R&D라고 하는 게 뭐 진짜 전혀 없는 걸 완전히 새로 만들어 나간다 이런 개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과학 기술들을 어떻게 생활 현장으로 접목시키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건 센터장님께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이 전문가들께서 팬더들께서 R&D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 들으신 느낌 하나 코멘트를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R&D의 성과나 또는 다양한 어떤 학습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 좀 묶어서 좀 답변을 좀 같이 해주시죠. 오늘 그 패널로 참석하신 그 세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역 현황의 R&D 현황이라든가 어떤 과학기술 기반에 대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잘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각 지역의 혁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대학이라든가 또 이제 좀 더 새롭게 어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시범적으로 또 아까 김선아 팀장님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해서 진행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쪽에서 좀 더 그러한 어떤 장들을 넓혀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마 저희들 역할이 좀 되어질 것 같고요. 그런 혁신기관들의 특히 이제 아마 지역에서 많은 이제 중앙에서 보실 때 지역에 과연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이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결국은 근데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에서 많은 역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엮어내서 할 수 있는 어떤 각각의 주체들을 모아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하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내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그럼 과학기술을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부안에 가시게 되어지면 신재생에너지 테마 체험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있어서 뭐 젊은 이제 아주 어린 영화부터 주로 한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는 그런 경험들을 와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혁신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에 전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도내 대학생들이 각 기관들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떤 산업 분야별로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아마 이제 수요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일반인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안의 신재생에너지센터나 또는 이제 이 대학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건데 오늘 이제 질문 주신 내용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R&D에 대한 이 교육과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싶다. 근데 이런 장소가 어디냐 이런 부분이어서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이 과학자분들께서 특히 이공계열의 교수님들께서 조금 더 서비스 정신이 발휘돼가지고 그런 현장들을 재밌게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을 하나 가져봅니다. 자, 질문이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좀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과학도시 대전과의 차별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이거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우리 천세영 박사님, 뭐 전주 또는 전북이 과학도시로 가겠다는 건 아닌데요. 예, 어떤 게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네, 그 사실 대전이라는 지역이 이제 원래 그 대덕 특구, 그러니까 대덕의 출연 연구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냥 공간적으로 또 대덕 사이언스 클러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클러스터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제 전북이라는 곳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과 이제 미래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통적인 그런 모습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기존의 그런 방사선과 또 에너지 또 기계 탄소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저희 소위 말하는 그 소부장 관련된 되게 전통 강한 지역이 또 한편으로는 전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뭐 탄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에너지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원의 그 중심 체계가 이제 전북에 있기 때문에 또 새만금이 또 옆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과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과학기술이라는 게 저희 시민과 먼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그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쪽에 가장 핵심적인 그 툴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전북이 그런 선도적인 자리를 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과학기술 역량이 이제 강화된 것을 실제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해서 어떻게 실제적인 산업적 부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R&D를 강조한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이제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도시로 갈 거야. 뭐 이런 목표를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R&D라고 하는 게 모든 지역들이 다 가져야 되는 기초이고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뭐 하나하나 따지면서 대전을 이기는 그런 도시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똑같은 어떤 방향을 지향하되 우리 천세용 박사님 말씀은 전라북도가 에너지 분야에 굉장한 강점이 있는 도시니까 에너지 과학 도시 이런 건 이제 전라북도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고 또 그런 어떤 브랜드는 열심히 만들어가 보면 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언의 말씀은 도움 주신 말씀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이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신데요. 비 오는 날이면 악취가 심하게 발생한다.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지금 현재 있냐? 이건 아마 정말로 생활 밀착형 R&D의 대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광대학교에 있는데 원광대학교의 익산에도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 김영건 센터장님 좀 내용을 알고 계신 내용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고 오명준 교수님께 도움 주시는 부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혁신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뭐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금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요인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요인들을 찾아서 그거를 과연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결할 수 있냐에 대한 더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 지역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 단편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기존의 오래된 축사나 이런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악취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고 있는데 그런 그 축사 부분들을 신규로 하기가 좀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측면에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기존의 여러 뭐 환경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미생물이라든가 또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탄소 소재를 활용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나오게 된 악취를 필터링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접목하면서 가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더 최적화되어져서 제공할 수 있는 R&D 기술들이 좀 더 많이 발전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명준 교수님도 조금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으면 도와주시죠. 네, 이미 센터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면 과학기술적 접근은 문제의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나왔고 이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부터 정의하게 되는데요. 아까 그 부분을 센터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의 정의 부분을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할 건지 아니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되는지 다양한 해결책 부분들을 논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질문에 딱 명확히 이런 환경 문제 부분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 측면에서 완벽한 해결책은 현재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피부로 와닿는 전주 지역도 미세먼지로 상당히 고생하는데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명확히 해결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들도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상당 부분 해결책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의 정의가 먼저고 그 정의에 따라서 원인 부분들을 제거하는 노력들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오명준 교수님 역시 과학자다운 답변이 됐어요. 문제 원인을 안 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에 100번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저는 주민의 입장으로 보자면 제가 혁신도시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악취 문제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정말 온갖 가지 원인들이 다 나오는데 정말 뭐 좀 심하게 과장하면 뭐 거의 100가지가 넘는 원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도 그렇고 익산 영등동 일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주민들이 느끼는 느낌이 이런 겁니다.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면 대책도 한 가지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R&D 전문가들이나 또는 과학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쌓아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R&D가 어떻게 한 번 R&D가 가서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누적되어 있었고 문제가 중증적인데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좀 이 과학자들과 현장과 시민들의 좀 갭을 좀 좁혀야 될 문제도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토론 시작한 지 약 지금 4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40분 이상 토론을 보고 계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패널 참석해 주신 패널과 발표자들의 마지막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우리 김선화 팀장님께서 먼저 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실생활에 주민들, 우리 도민들이 조금 접할 수 있는 어떤 과학 기술이 어렵지 않다라는 의식 프로그램이 좀 약간 확대되어서 과학과 생활이 뿌리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천세영 박사님. 네, 사실 이제 과학기술이 어렵다고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정부 정책 큰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기술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이제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부응을 해서 지역에서도 이제 지역의 그런 산업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그 산업적인 투자와 더불어서 이 과학기술 분야가 실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그 효용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호응해서 그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수요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기획하고 기술 개발하고 현장 적용하는 그 전주기적 시스템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와 그런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그런 수요나 니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하면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우리와 먼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정책에 항상 호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기술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시정에서는 굉장히 또 우선순위에도 많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실제 산업과 여러 가지 사회와 전반에 들어가서 그 과학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민우 박사님 마지막. 예. 과학기술 의외로 어렵다고 보면 어렵고요, 쉽다고 보면 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건 지식을 실생활에 응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2021년은 인류의 과학기술의 실제적인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을 아마 알리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를 바이러스 퇴치를 해서 백신이 지금 각 인간 사람들한테 접종되기 시작했고 우리도 올해 하반기에는 인류가 바이러스를 과학으로 제어하는 시대가 아마 열릴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은 우리 인류의 어떤 생명과 새로운 발전을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전북도 입장에서는 일자리나 성장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아까 악취 등 사회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과학기술과 인류는 같이 동반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고요. 아무튼 2021년 새로운 과학기술의 시대를 같이 공감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곤 센터장님도 마무리 말씀 주십시오. 쭉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하고 또 제가 앞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가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토론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R&D가 과학자들의 영역이고 아주 첨단 산업의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았는데 정부의 정책이 새롭게 바뀌었고 전라북도도 이제 거기에 부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테크노파크와 전라북도가 모두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진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아마 사회 혁신, 다음에 생활의 밀착형 R&D, 다음에 공동체, 리빙랩 뭐 이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R&D와 결합하면서 조금 더 우리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고 우리들의 삶을 낫게 하고 그게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발전하고 뭐 이런 구조들이 우리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질문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될 곳 중에 과학기술 축전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매우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자, 오늘 이 2021년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북 도민 과학기술 공감 포럼 첫 번째 자리를 만들었고요. 이 테크노파크에서는 이어서 다음에 두 번째 포럼을 조금 더 이 생활적으로 낮춰서
조금 더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다음 포럼을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포럼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더욱 쾌적하고 풍요롭게 해줄 과학기술로 보는 전북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토론에 수고해주신 5분의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 전북도민 과학기술 공감 포럼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